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전 어저께 보일러 튼 건 뭐 당연한 거고 장롱에서 두꺼운 이불도 끝내고 그랬는데 날이 그냥 금방 일교차도 엄청나게 크고 금방 추웠다, 금방 더웠다.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대상포진도 위험하고 독감도 위험하고 일반 감기도 위험하고 코로나도 위험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영친이들은 건강관리 정말 잘하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노영이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따발총 수다맨 최진봉 교수와 함께 미디어 관련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꼭 미디어 관련 현안만 짚어볼 건 아닌데 이런 저런 뭐 물어보면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니까 한번 또 다각도로. 근데 이렇게 제너럴하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배포의 촉 시간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백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옷이 그냥 엄청 두꺼워졌어요. 네, 많이 추워져가지고 두꺼운 옷을 좀 꺼내 입었습니다. 원래 좀 나이가 들면은 더 추위 많이 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 정말 추위를 많이 타는데 확실히 좀 덜 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심경의 변화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대통령 얘기를 또 시작하는군요. 우리 대통령 너무 이 단골로 주제와 관련해서 맨날 나오시는데 네.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에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자택을 방문해서 비공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이후에 12일 만에 다시 만난 것인데요. 이날 박 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한 것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인 TK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갔으면 수많은 다른 동네들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만 지지율이 하락한 건 아니었잖아. 어쨌든 그래도 내가 보기에 대통령은 대구를 가면 되게 마음이 편한가 봐. 네,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어쨌든 두 사람은 만나서 사저의 정원과 달성군, 비슬기산 등을 가벼운 주제부터 이야기했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운영 관련 자료를 또 본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박 씨가 재임 시절 정상 외교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가올 총선이나 근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이제 박 씨 자택 인근에 있는 지지자들은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또 우리는 가짜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보수 매체에서는 MBN에서는 뭐 홍차의 농도까지 맞춰서 이렇게 대접을 했다.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과일들, 감과 뭐 배를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아유, 진짜 좀 앵간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국정농단 수사받을 때 얼마나 세게 하시고, 막 지지자들이 맨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특검할 때 막 욕하고 난리 났었었는데, 지지자들이 참 마음이 넓으시고 그러네. 응?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요? 네. 아,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말 이런 상황은 좀 적응이 좀 안 돼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수사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수사 한번 받아보면요, 정말 모멸감을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딱 그런 자리로 옮겨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 하다가 갑자기 시작한 그런 분들은 그 상황 자체를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데다가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정말 함부로 하는지 그 치욕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못 견뎌가지고 정말 자존심 센 사람들 막 다 극단적 선택하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재판 자체에서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비권 행사할 정도로 엄청나게 저항의 의사표시를 했던 사람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담소 나누고 그분을 위해서 좋아하는 과일도 내주고 홍차 농도도 맞춰주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참. 그런데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박 씨를 만나기도 했지만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2023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 대회에 참석도 했습니다. 이날 축사에서 대통령은 바르게 살기 운동이 지금 가짜 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짜 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 개혁 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를 간 것을 좀 집중을 전 해봤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취임하고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1년 동안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은 이제 3대 관변 단체 중에 하나죠. 이제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3대 관변 단체를 모두 만났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에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초청을 받아서 MZ세대들과 함께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또 지난 6월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얘기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이 한창 꽂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카르텔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기됐던 것이, 이 관변 단체에게는 좀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면서 용해인 의원실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에게는 166억 원, 새마을회는 487억 원, 자유총연맹에는 12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모두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올해 바르게 살기는 17억 원, 새마을회는 14억 원, 자유총연맹은 13억 원 등이 이제 증액된 것으로 좀 눈길을 좀 끌기도 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하는 일도 없이 돈 받아간다 그러면서 다 지원금 끊겠다고 하고 다 축소시키고 이러더니 왜 이 세 곳은 증액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바르게 살기 운동 166억 원, 새마을회 487억 원, 자유총연맹 122억 원 보조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휴, 왜 그러지? 참. 편애가 심한 거 아니야? 편애가? 너무 지나치게? 네, 이 단체들을 또 그리고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보수 또 그쪽으로 좀 직결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제 관변단체를 찾은 후에 윤 대통령은 칠성 그 대구 시장을 찾아서 곰탕과 뭉티기 그 생고기죠. 그거를 점심으로 먹었다고 했는데요.
이날 같은 시간에 김건희 여사는 또 전남 순천 전통시장을 찾아서 수산물과 뭐 국거리, 채소 같은 것들을 구입했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 상인과 대화들도 좀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뭐 수산물 가격을 이제 서대랑 민어를 2마리를 구입했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상인이 5만 원이랑 3만 원 이래서 총 합치면 8만 원인데 이제 김 여사가 10만 원이죠라고 했더니 계산은 정확해야 된다면서 상인이 이제 8만 원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김 여사는 이제 순천의 소록도 병원도 찾아가서 한센인가 의료진을 또 격려했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 부부의 광폭 행보가 민심 잡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팁 문화 얘기도 어제 하루 종일 나오는데요. 팁. 네. 네. 자, 5만 원, 3만 원이면 8만 원인데 왜 10만 원을 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만 원, 3만 원이라고 했더니 이제 10만 원이죠라고 해서 좀 올려서 말을 했기 때문에 김 여사가 그래서 이거 팁 문화 아니냐.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와서 미국에서 좀 적응을 빨리 하셔서 이렇게 팁 문화 익숙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김건희 커뮤니티에서 여사가 유학을 갔다 왔다고요? 네, 짧게 유학을 연수를 갔다 그게 왔다고 무슨 합니다. 유학이에요? 네, 기자님, 기자님, 말을 똑바로 커뮤니티에서는, 해야지. 네, 그런 말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그냥 이제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는 하버드 컴퓨터 공학부인지 뭔지 거기 갔던 거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린턴이라고 부르고 닥터 린턴이라고 안 불렀다고 발음도 후지고 하버드 간 거 맞냐? 영어 제대로 못한다 뭐 이런 욕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인데 예? 듣고 있는 중인데 유학을 갔다 왔다고요? 누가? 연수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네. 참네요. 아이고 어쨌든 마음이 일단 넓으시다. 이렇게 통이 크시다. 이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파행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야의 후보가 여야는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랑 사장 후보 선정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제 고민정 의원이 신상 발언 요청을 하자 장제원 위원장이 거부를 해서 오전에 좀 파행이 됐는데요. 청문회 오전에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신상 발언 요청을 제지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은 청문회 운영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반발해서 단체 퇴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박 후보자가 고 의원이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나를 세웠던 것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신상 발언을 요청한 것인데 장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정식 질의로 넘어가라 7분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자 이제 고 의원은 못합니다 이렇게 맞섰고요. 이 밖에 이제 박안주 무소속 의원과도 또 다툼이 벌어졌는데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오전에 청문회가 일찍 정회가 된 것입니다. 고민정 의원하고 장제원 위원장이죠. 네. 위원장하고 지금 어제 엄청나게 서로 다투는 걸 봤는데, 7분 주겠다. 못합니다. 하고 그랬어요. 네. 결국 제대로 된 청문회는 안 된 거네요. 네. 오후에 좀 진행된 거에서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박 후보는 이제 김의철 사장 해임 후에 내정자로 거명돼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의혹을 받았는데요.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데 진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랑 상습 체납, 병역 기피 등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KBS는 또 수신료 분리 징수 등으로 타격이 심해 공영방송 존립 위기까지 처한 상태인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는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없고 대선 때 윤통으로부터 자문이나 참여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신문사 출신이라는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박 후보자는 1992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서 사회 정치부장으로 역임을 했고 또 편집국장까지 거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법조 언론인 클럽의 회장을 맡으면서 이런 것도 좀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송 경험도 없고 또 윤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자신은 이제 방송 경험은 없지만 난 비록 방송과 상관없지만 언론계에서 30년간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병역 기피 의혹은 명확하게 해명하진 못했습니다. 결국 병역 기피한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제가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보면은
병역 기피는 거의 확실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소득급증 의혹도 해명이 됐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그리고 일단 박 후보자가 자료를 거의 제출을 하지 않아가지고 또 뭐 문제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박 후보의 기타 소득은 2018년도 정치부장 재직 시절에 120여만 원이었는데 이듬해 1,600여만 원, 그리고 2020년에는 3,20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생활비로 따로 썼고, 1919년부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 3천만 원 가까운 수입은 99% 회사에서 받은 특별 보상금이다. 다 합쳐보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수입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자 자료가 부족했던 것은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로 끝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없군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놀러간 어떤 사람들에게 그쪽에 있던 행정관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언론 때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박민 씨가 이제 왔으니까 여론조사나 언론은 매우 우호적으로 변하겠네요. 뭐 어제 박 씨와 이제 박근혜 씨와 윤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뭐 엄청 그런 거를 생중계하듯이 보도를 해서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연애 두 분 깊이 사랑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 섞인 말도 하기도 했는데 네. 그 정도로 너무 언론이 친화적이라서 사실 지금도 이미 친화적이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낮으니까 낮은 것은 언론 탓이다 또 그러고 있군요. 언론이 이제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박민 씨는 지방세 체납관만 엄청난 수십 건이 있더만요. 과태료도 많고. 네, 뭐 자동차세도 뭐 그래서 몇 번 50여 차례 정도. 세금 안 네.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 박 후보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KBS를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또 어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젊은 기자들이 소신이랍시고 써대는 기사 때문에 문제가 심하다. 사장님이 돼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사장님이 돼가지고 젊은 기자들이 소신 있게 쓰는 기사를 뭐라고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공영방송인데. 예.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진문 교수와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산삼 순백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조금 몸이 조금 으슬으슬한 분들을 위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리산 7년근 산양 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 순백인데요. 산삼 순백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이벤트로 1+1 드리고요. 추가로 산삼 시대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산양 산삼 70%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산삼 시대 꼭 한번 드셔보시고 여기에 대한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사상품과 혼동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이거 드시고 난 다음에 얘기 좀 해주세요. 최진무 교수님께도 한번 선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이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대신 화를 내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계속 화를 내게 하고 우리는 좀 더 착해집시다.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남자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격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제가요? 네.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막 열내고 막 화내고 따발총처럼 하다 보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뭐 성격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성격 제 일이다. 이렇게 그럼 생각하고 이중적이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위선적이고.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절대 안 넘어오네요. 자, 어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직을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7개월 이상이나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더니 결국은 1인 시위도 하고 소송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꿈쩍을 안 하더라.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차라리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이러면서 7개월 이상 임명을 지연한 대통령과 방통위의 책임을 성토했습니다. 자, 공정성과 중립성도 훼손된 거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럼요. 국회의 추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원래 이제 방통위원회 구성 자체가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추천 구조가 4명이 남잖아요. 그 중에 네. 한 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당이 추천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방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다른 장관들처럼 그렇게 이제 독임제 장관이라는 그걸 이제 임명해서 하는 사람들은 참모 역할을 하잖아요. 방통위가 그러면 안 된다. 야당의 의견도 듣고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반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야당에게 추천권 2개를 준 거예요. 법의 취지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2명이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결혼이 됐으니 임기가 끝나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올려서 그럼 대통령은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임명권이 실질적 임명권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국회에서 한 거를 존중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해주는 거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무슨 뭐 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야당 추천목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이 추천한 거 문제없이 다 해줬어요. 거의 다. 물론 꼭 전부 100% 해준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부를 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근데 이번 같은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최민희 전 의원이 할 수도 없어. 방송도 못해.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간 이유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에 들어온 것을 껄끄러워하는 것이고 그 자체를 막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국회를 존중한 다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걸 계속 이유도 그거야. 법제처에서 해석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자기가 결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국회 상임 입법조사처인가요? 거기서는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냈는데 의견을 냈어요. 근데 법제처는 7개월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거를 왜 그랬겠냐고요. 의도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게 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최민희 전 의원은 결국 진 건가요? 여러분들. 결국 대통령에게 굴복한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최민희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다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되고 나면 일단 방송에 출연하는 게 이해관계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출연 자체를 못 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것이고요, 사실은. 또 본인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예를 들면 뭐 한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출마도 저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게 열려있다? 윤석열 정부와 대응해서 맞서 싸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피해자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출마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통위원회 지원했을 때는 출마를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지켜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 무산된 일의 원인 제공이 현 정부잖아요. 그럼 현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방통위나 이 대통령이나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가는 거를 왜 이렇게 싫어해요? 왜냐면 최민희 의원이 이제 스피커로서 또는 뭐 그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뭐 반대를 왜 하겠어요? 지금 아무나 그냥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하는 사람들 데려다 사람이라면 놓으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해줬겠지. 그렇죠. 거시기 역할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 물론 누구라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 네. 그런 인물보다 좀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지민 내 교수님이 나를 왜 얘기해? 그 자리에 추천이 됐다면 어떻게 얘기하지 하겠어요? 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임명 안 하진 않겠죠? 임명 안 하겠지? 왜요? 내가 더 세니까. 내가 보기에는 진작했을 것 같은데 임명은? 안 해. 그럼 본인이 막 좋아서 갑니까? 어디를 가요? 방통위에? 그동안 주장했던 게 나를 더 그거잖아요. 싫어해요. 왜요? 나를 더 싫어한다. 왜요? 반대하니까. 그렇다고 본인이 더 싫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거 옳지 않다.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옳지 않다. 이거 국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아니 국회의장이 해줬는데 뭐라고 해야 돼? 아니 국회의장이 왜 이렇게 이상하죠? 웃기잖아요. 아니 국회의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했을 이거 때 무시당한 건데.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이게 한두 건입니까? 아니 거부권 행사하고 올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장은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 국회의장님 왜 그래요, 도대체가? 몰라요. 왜 그래요? 김진표 위원장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이 옛날부터 상당히 색깔이 왔다 갔다 하시더니만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맨날 무시당하는데 가만히 계시죠? 이번뿐만이에요? 아니 아까 생각해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이 XX 발언 있었잖아요. 그거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뭐 바이든이나 미 의회를 대해서 얘기한 게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도 맞아요. 한 번도 아까 우리나라 국회의원한테 욕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그럼 되냐? 그러니까. 왜 그런 화를 하냐 내죠.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거부권을 계속 행사. 입법부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행정부가. 맞아요. 그러면 그건 대단히 유감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야 되고요. 시행령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럼 국회의장이 얘기를 해야지. 국회가 입법을 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넘기면 거기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시행령 갖추는 건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인데 허허거리고 대통령은 밥 같이 먹고 진짜 뭐 왜 그런지 좀 물어봐요 한번. 내가 뭘 안 친해요. 친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뭘 물어보면 맨날 안 친하다. 노영이하고만 친해.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진심이 묻어나네. 이런 네, 식으로.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지민 교수님한테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좀 잘하십시오. 네, 소탐 대실하지 마십시오. 뭔 소리야? 네, 빨리. 제가 그 얘기 꼭 하고 싶고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수치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건 없잖아요. 그럼 국회의장도 탄핵이 안 되겠네. 진짜. 국회의장 탄핵 네, 나는 왜 김재표 의장이 저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국회의원들이 무시당하는 거를 방관하고 더 조장하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후보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국회의장이? 저는 그거는 진짜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표 국회의장님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정말 서열이 높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분이 국회의장이 됐죠? 민주당이 뽑았잖아. 그렇죠? 민주당이 뽑았어. 이런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다, 이제. 뭔 소리야? 이분이 한 거다. 질문을 왜 해, 그러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추진 현황과 해외 사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야, 가짜뉴스. 이동관 위원장이 10월 26일 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심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법적 근거가 있대요. 무슨 근거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이 자료를 보니까
뭐가 없어 하나도. 게다가 없어요.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고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다라는 게 요점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계나 아니면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규정을 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몇 번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표현보다는, 왜냐면 뉴스가 자체가 가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는 뉴스인 거지. 그게 가짜고 진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허위로 조작된 정보,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언론학자든 아니면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 함은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정보, 조작하고 허위로 만들어낸 정보를 가지고 그걸 유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기본적 개념 자체가 학계에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란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이고, 두 번째,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외국의 사례를 갖다가 또 썼어요. 두 가지를 썼는데요.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서비스법하고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걸 인용해가지고 여기서 가짜뉴스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보면 이런 거예요. EU가 내놓은 디지털 서비스법이라 하면 뭐냐면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고요. 언론보다는 가짜뉴스에 낸 게 아니고, 플랫폼, 그러니까 뭐 SNS나 이런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동 학대라든지 아니면 성 관련된 뭐 이렇게 선정적인 어떤 내용이란 이런 내용들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렇죠. 아동 학대를 가짜뉴스를 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그렇죠. 폭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에 가면 막 가해를 하고 막 가서 뭐 현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래. 현피. 참 현타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현타와 현피 두 개 다 있습니다. 원래. 아, 그렇군요. 네. 현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야, 그런 게 막 있잖아. 싸우고 막 서로 막 학대하고 이런 거 영상 올리고 아이들 막 매운 거 먹여가지고 놀리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금지하려고 하는 법이 디지털 서비스법이에요. 가짜 뉴스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뉴스나 보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부기관이 가짜 뉴스라고 지정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영국 사례로는 온라인 안전법도 플랫폼 사업자가 취재, 편집 등 저널리즘 방식으로 생산 뉴스 콘텐츠 불법성을 임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에서 뉴스를 만들어서 제공한 거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게 가짜다 아니다 생각해서 빼버리거나 집어넣고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나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보호하라고 만든 게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포털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진보 보수적으로 이 언론사에서 가져오는 뉴스는 빼버려. 예를 들면. 이거는 비판적인 언론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이 두 개 법을 갖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류희림 방통위원장이겠죠. 이 사람은 지난달 10일 국정감사장에서 저희가 입수한 해외 정보 가운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로마니아, 헝가리,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아니라는 했습니다만, 잘못된 그러면서 얘기예요. 내용 얘기한 게 바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 그리고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게 아니라 유해한 콘텐츠를 함부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었다는 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KBS도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작성한 보고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또 방통위가 KBS가 지금 또 누구 편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언론사가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그 발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건 팩트 체크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아니, 그럼 언론사는 뭐 정부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 종달새처럼 그대로 읊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달새의 목소리는 듣기라도 좋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언론사의 역할 자체가 언론에서 정부나 권력기관에서 뭔가 발표를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 발표, 국민한테 그걸 알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역할을 한 걸 가지고 가짜뉴스 근절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기관이에요, 언론사가? 무슨 정부 무슨 국정홍보처냐고, 언론사가.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국정홍보처로 자처하는 언론사가 많아요. 있죠.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이 방송 기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또 어떤 것은 급격히 또 어떤 것은 천천히 변하고 있는 중인데 좀 보다 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 많죠. 예. 그 언론 전문 박사님, 그러니까 언론학 박사님 보시기에는 좀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언론 수준이요?
최하위지. 최하위. 저는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물론 언론사들이 거기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적은 것도 저는 언론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언론사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권력기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낸 언론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정부가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 언론사들 입장에서 그런 보도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그게 칠링 이펙트라고 그래서 위협 효과라고 그래요. 위협 효과. 그러니까 언론사들을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힘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검찰을 동원하거나 수사권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억압하고 이런 걸 이제 위협 효과라고 그래요. 네. 그럼 언론사 입장에서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자기 검열을 해. 자기 검열을 셀프 센서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나가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이 기사를 내가 그쵸. 이렇게 비판적으로 쓰면 위에서 압박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써야 될 내용도 부드럽게 바꾸거나 그냥 뭐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누가 만든 상황이에요. 그건 결국 권력기관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태로 언론사를 압박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봐요.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네네. 그 헌법의 권한을 이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억압하고 압박해서 결국 제대로 된 보도를 못하게 하는 행태.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저는 예전에 언론사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항하고 계속 싸웠어요. 네. 네, 지금 언론사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걸 지적함과 동시에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잘못된 언론관,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에게 반대하거나 본인들의 비판적 기사를 쓰면 모두 다 가짜뉴스로 매도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된 반헌법적 행위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뭐 물어본 김에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네.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 뭐 얘기를 하면 와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젊은 기자들이 소신 양심이라면서 보도해서 문제가 됐다.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서 어처구니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보도를 일부해야 되는 것인데 충분한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들이 자기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주장 하에 보도하면서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소신과 양심이 아니고요. 녹취록에 있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녹취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목소리도 들렸고 자 그거를 한 사람이 판단한 것도 아니야. 자 사람마다 예를 들면 좋아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 그때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가 날리면으로 들려요? 아니면 바이든으로 들려요? 전 바이든으로 들리죠.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한 번에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에서 회의를 해 프레스룸에서 그때 그 녹취가 있잖아요. 화면도 있고 그걸 보도하기 전에 보도국에서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보도국장이나 보도국 관계자들 함께 들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그리고 맥락을 봐야 되잖아요. 정확히 안 들리면 그 상황에 바이든을 만나고 내려왔고 내려오자마자 한 발언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날리면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면 그 맥락에 맞게 여러 번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아 이건 바이든이 맞다 라고 판단해서 보도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죠?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보수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다 100% 사실 확인하고 보도했어요? 잘못된 보도 한 거 없습니까? 많아요. 김정수 여사 브로치 관련해서도 그래. 네, 예전에. 맞습니다. 네. 그거 뭐 고가의 상품이다 이래놓고 나중에 20만 나 몰라라. 원짜리라고 막. 나 몰라라요. 네. 사실관계 하기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당시에 경기도지사 조폭이 그 사진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짜 뉴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다 보도했잖아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죠? 박민 지금 후보자가 있었던 문화일보는 보도 안 했어요. 그럼 그때? 아니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언론사는요 확인을 100% 할 수 없어요. 왜 수사기관이에요 언론사가? 압수수색 영장 낼 수 있어요? 강제수사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계좌 추적할 수 있냐고요. 수사기관은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거지만 언론사는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이 충분히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설사 100% 모든 게 진실이 아니고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그건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공익의 목적에서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야 위법성 조각의 사유. 그걸 저한테 법률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법률가잖아. 전문 용어를? 아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공익을 위해서 약간의 실수는 용납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익적 목적이라면 그 목적으로 언론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가 만약에요 보도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처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뭘 증명해내냐면 그 언론사 기자가 100% 거짓인 걸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썼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처벌이 가능해요. 고의성이 있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있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MBC가 보도했던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가 과연 거기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도했다고 생각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그 발언을 했으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달라? 잣대가 보수 언론하고 진보 언론하고, 뭐 진보 언론도 아니지, 어쨌든. MBC가 진보 언론하고 저는 보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쨌든 보수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고 그냥 다 이해해주고 TV조선이나 이런 데 그냥 넘어가면서 왜 MBC를 갖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대체? 정권의 비판적 입장과 보도를 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런 등등이 언론 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동훈 장관까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뭐 습관성 탄핵 남발 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결론적으로 이동관 탄핵, 한동훈 장관 탄핵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한테 제가 그러면 습관적 탄핵이라잖아요. 습관적 압수수색은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이렇게 남발하는 정권이, 그러니까 검찰이 있었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아니, 압수수색을 그냥, 그리고 압수수색 발부가, 압수수색, 뭐, 수색, 그 발부하는 판사의 비율도 거의 90몇 %더구만.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하는 말은, 검찰들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한 게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거 아니겠냐.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발부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잘못이 통계적으로 아니라 보면? 범죄 사실이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준 거다. 아니, 그러면 법원이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직접 불러서 소명 듣고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낸 자료만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방적 주장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부율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반대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부하기 전에? 옛날에는 특히 그게 왜 그랬냐면 검찰은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누가 검찰은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피고인에게 혹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보가 있으면 그걸 숨기지 않을 것이다. 동의할 수 없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동의할 수 검사들의 없어요.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줬죠. 근데 어처구니가 판사들이. 없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그래. 많죠. 예. 그래서 저는 법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기 전에도 필요하면 판사가 상대방 부르거나 아니면 그 변호사 불러서 의견 듣고 또 검찰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의견 다시 청취하고 왜냐면 일방적으로 쓴 그 구속영장 사유성 뭐 사유서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를 용어는 모르겠어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게 뭐 하는 짓이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알겠어요. 지금 너무 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꽂혀 있어요 지금. 꽂혀 있지 예. 화가 나네요.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은 탄핵? 탄핵. 하려면 해라 이래요.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탄핵 해라. 하려면 해라. 여기는 대통령이 한번 말하면 옛날에 행안부 장관도 같은 말하고 그렇죠.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도 같은 말하고. 잘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 얘기 잠깐 얘기했지만 검찰은 그렇게 우리 권한이다. 우리가 뭐 범죄 혐의 그럼 넘어가냐? 그럼 반대로 그냥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상습적 탄핵이라뇨.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하는 겁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럼 한동훈 장관이 했던 태도나 행동을 봤을 때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맞다고 근데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니네가 탄핵을 뭐 하라고 입으로 떠들지만 실제 하지도 못할 것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의석이 채워지겠냐. 탄핵 요건에 맞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아,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보다 더 시급한 게 방통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물론 탄핵 논의를 하고 있고 두 가지 다 하고 있지만 지금 과방위원들, 그 국회 과방위원들은 방통위원장 탄핵을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면 총선을 앞두고서요. 가짜뉴스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계속 재갈을 물리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을 그냥 방치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면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총선 전까지 저는 정지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나중에 헌재에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런 언론사를 탄압하고 방송사 이사들 사장 바꾸려고 온갖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그냥 넘어갑니까? 가짜뉴스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 다 탄압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놔둬보세요. 총선 앞두고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MBC나 KBS 지금 KBS는 사장 바꾸려고 저렇게 하고 있죠.
청문회에서 채택 안 돼도 대통령 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KBS는 이제 보수 언론, 보수 정권이 추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오늘 어제 거기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진행자도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진행자를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MBC까지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선 전까지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즉시 정식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탄핵 추진한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보다 더 시급한 게 방통위원장의 탄핵이에요. 저는 과방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과방위원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보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먼저 고민하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근데 이동관 위원장은 자기가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냥 이 정치적 목적에서 하는 거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던데요? 일단 첫 번째 임명 과정부터 문제예요. 학폭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문진 이사들이나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사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임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 또 임명했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인원이 더 많아, 지금 한 명이.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는 거고요. 박민 사장이 진행되는 과정도 보세요. KBS 이사장 날리고, KBS 사장도 날리고, KBS 이사도 날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행동이 그럼 정상적인 언론의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하는 행동입니까? 저는 이게 불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동을 계속하도록 놔둘 겁니까? 가짜뉴스라고 얘기해서 지금 신학님 김만배 씨 녹취록 관련해서도 그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내용 가지고 커피 타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가짜뉴스로 몰아붙여가지고 계속 탄압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관련돼서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입니까? 그거 이전에 했던 일까지 다 지금 뒤져가지고 언론사 기자들 몇 명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멈추게 하는 방법이 탄압의 방법밖에 없다면 법률적으로 이게 뭐 100번 나중에 가서 이게 이상민 장관처럼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현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국회가 그럼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럼 국회를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국민의 민심을 대신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탄핵 추진해서 업무를 중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탄핵까지는 안 가더라도 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감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과정에서 불법을 공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바로 이제 그 핵심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의 이상인 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조성은 사무처장,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 이런 사람들은 고발돼야 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왜 고발돼야 됩니까? 첫째는 방통위원 이제 그 김효재 이상인 두 분이 모든 걸 결정했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 들어오기 전에. 그때 김현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힘을 못 썼죠. 그렇었죠. 혼자라서. 네, 그래서 2대 나머지 1이었기 때문에. 그때 원래는 최민희 의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그럼 들어가게 한 못 거죠.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최민희는 끝났고. 그렇죠. 2대1 구조로 2대1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과반수 자기들끼리. 이상의 동의로 모든 걸 통과시켰어요.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예를 들면 뭐 KBS 이사나 이런 사람들 감사 대상이 아닌 방통위에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방문진 감사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낸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완전히 마쳐진 다음에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도 해봐야 되고 청문 절차도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감사 보고서를 방통위로 넘겨가서 방통위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절차를 밟아갔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위법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사무총장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직접 실행했던 방통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김효재 부위원장, 이상인 상임위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의결할 때도 감사원의 감사 근거를 가지고 했고 그 내용이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긴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완결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임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았던 방통위원들 당시에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진짜 많네요. 이 언론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는데. 너무 많아 진짜. 정말 그렇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심의 예. 옛날에는 그거 안 된다 하더니 이제는 된다 해가지고 지금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저는 네. 위험하다, 웃기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래 방심위는 뭘 했었냐면요. 유해 콘텐츠만 심의를 했었어요. 인터넷상에서는. 네. 언론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걸 다 피했어요.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방심위에 근무하는 그 과장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했던 반대했었죠. 분들 네. 반대했었어요. 이거는 위험하다. 왜냐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방심이가 이르라 저르라 얘기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에요. 근데 위에 영상들 많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폭력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선정적인 이런 것들, 아동학대 문제, 동물학대 문제 이런 것들을 영상을 올리는 것은 다 제거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이걸 했었어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왜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심의자율기구라고 하는 두 가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이는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그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방심위가 그걸 하는 거죠? 권한이 없어요.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내에 유해 영상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언론사 보도가 유해 영상입니까? 뭐 아니,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의혹 차원에서 네. 얘기하면. 그러면 의견이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해서 그게 제재의 대상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언론 탄압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행동을 방심위가 대놓고 하겠다고 하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언론사 보도 태도 뭐 맨날 얘기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요즘에 보면은 정말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창 보도가 나올 때는 맨날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권익위원장이 뭐 출퇴근을 안 했네, 뭘 잘못했네 이런 얘기 계속 쏟아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러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유병호 사무총장 주도로 잘못된 것이었다는 게 이제 요즘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 예. 그러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얘기도 좀 계속 나와야 될 당연히 것이고, 그래야죠. 그리고 특히 이 유병호 씨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불러도 안 와요, 나오죠. 안 가요, 네. 조사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도도 되게 노골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얘기 별로 없거든요. 없죠. 왜 그래요, 언론들은? 왜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봐요? 정권의 눈치요. 아, 왜? 압박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정권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언론사에. 뭐 정부 광고를 포함해서요. 규제를 풀어줘서 언론사를 더 많이 확장하게 만들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정부 광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비용 자체가. 그거를 네. 특정 언론사에 나눠주는 역할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언론진흥재단에서 해요. 지금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김효재. 예. 열심히 방통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렇게 다 잘라주니까 거기 가서 또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희 그다음에 유병호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만 하면 비카인즈가 뭐 하는 데냐면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의 기사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곳이에요. 검색을 해봤다는 거예요. 검색을 해봤더니 전현희 위원장 관련해서는 지난 8월부터 3달간 보도량이 864건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도량이 3개월 동안 46건이야. 비교를 해봐. 864건 대 46건.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그러니까 이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언론사들이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경제 권력은요, 경제 권력이라면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결탁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부에 밑보여가지고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고를 누가 해요? 기업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권에서 압박을 넣어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넣지 않는다. 왜냐면 기업한테 아니 어느 언론사 뭐 정경유착이네 그러면. 그렇죠. 정경유착. 그러면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광고 넣지 마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삼성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언론사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사 쓴 기자들 불러다가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이러니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맞습니다. 저기 두 사람도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정권의 입맛 따라 보도량이 고무줄같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언론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또 절실하게 와닿는 순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최진무 교수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배상원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앞에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뉴스토마토가 정기 구독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올해 창간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2창간을 선언하고 지난 2월 타블로이드 판형 변경, 데스크 실명제, 영상 뉴스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알차게 준비를 마쳤는데요. 좀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뉴스토마토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구독하시는 분들께는요, 통통몰 30% 할인, 토마토 계열사 콘텐츠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뉴스마토 구독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거나 ARS 02-2128-3874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 제목 아래 더보기란이나 라이브 채팅창 메뉴에 있는 캠페인 참여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는 뉴스토마토하고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미리미리 감사드리고요. 영친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베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 요즘에 프로파일러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그냥 네, 프로파일러 활동이라는 게 네. 범인만 뭐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가리는 그런 자문도 많이 해줍니다. 사람을 가리는? 그게 뭐죠? 예를 들면 뭐 주요 기업 같은 데서 주요 간부들 승진할 인사 때 이런 거? 인사 같은데 근데 그거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그 승진 심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참여하고 있다는 건 뭐 당연히 그 뭐 로비 대상이 되니까 이게 뭐 그런 불시에 그런 뭐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종의 조직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걸러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그동안에 걸러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을 성공적으로 잘 걸러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리뷰를 받으니까. 이전에 비해서 어떤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성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내부 이 산업 스파이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은 저도 뿌듯하죠. 그럼 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요? 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서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분이 간부가 이제 그 일종의 면담하는 걸 보고 CCTV를 보고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어디 부분을 어떻게 더 질문하십시오. 라고 하고. 그럼 실시간으로 질문할 때 옆에서 알려줘요? 인이어로. 그러니까 인이어로. 무슨 질문을 해봐라. 예, 뭐라고. 그리고 저 부분이 얘기를 안 하는 인지 회피 같은데 조금 깊이 질문해 보시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해다 보면은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삼성에서 삼성은 점쟁이를 들였다는 얘기는 있었죠. 관상쟁이들 그건 한 20년 전 얘기고. 아. 근데 그때는 진짜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10몇 년 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가 아니라 이런 이제 인지심리학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대체를 해갖고. 사실은 제가 성대 났는데 성대 사람들이 그 삼성의 그런 적성 검사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때 하고 저도 그때 하러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삼성이 좀 빠르죠. 그 부분에 빨라요. 있어서. 그때가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그렇죠.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베프는 그런 아주 그냥 과학적인 기법으로 그 사람의 반응이나 면담한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 좀 걸러내야 된다. 이런 걸 잘 해서 지금까지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야, 대단하신데요. 우리 보면은 그런 느낌 딱 듭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봐도? 듣긴 했는데 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경계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자님들의 채용 같은 거에서 이제 그런 간부님들이 이런 기자를 채용해도 되느냐라고 이제 또 요청이 오는데 저는 그런 데는 안 갑니다. 왜요? 그냥 기자들은 공격적이어야 되고 기자들은 좀 도발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간부들은 당신부터 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또 근데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조직에 순응하는 기자를 조직원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맞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런 도발적인 기자들은 어차피 그 언론사에는 약간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런 기자가 필요하다. 필요하죠. 저 두 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저 두 분은? 나중에 따로 면담 시간 제가 그렇죠.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집중 면담을 한번 해서. 해보십시오. 예. 네. 자, 지난 9월에 경찰 조직 개편이 결정이 되면서 폐지 또는 통폐합이 되거나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그 조직원들, 경찰 조직원들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부서들이 없어지고 어떤 부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경찰 박물관이라는 거 들어보셨는데 경희궁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있냐면 독립문 대각선 거리에 있습니다. 독립문에서 대각선 거리에 다시 새 건물로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옮겨질 부서들이 많죠. 팻말 같은 겁니다. 이제 이게 참 희한하게 경찰들은 역사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웃긴 조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역사인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경찰 박물관은 이제 제도적으로 과거에 썼던 그 부서의 팻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활안전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안전부라는 것 자체가 통합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이 합쳐져서 생활교통국으로 통합되면 기존에 있었던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의 팻말은 없애야 되지만 이전에 우리가 이랬습니다라고 해서 그 박물관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범죄수사대가 없어지니까 그 팻말도 띄어다가 박물관에 놔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해왔던 어떤 업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어떤 정권의 의도에 의해서 그냥 모았다 흩었다 이런 걸 하면은 실제로 이제 무슨 이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렵지만은 경찰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좀 씁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조직 개편 때문에 필요 인력이 팍 주는 데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성폭력 신고센터 이런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 성폭력 그 신고센터는 경찰 내의 성폭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은 좀 경찰 내부에서는 일종의 눈의 가시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여경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다수가 있는 남자 경찰들한테는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눈의 가시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좀 그랬다가 이참에 이제 확 줄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경찰청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센터 현황을 이제 제출받아갖고 했는데 지난 5년간 592건이 신고가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145건이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2.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2.5배가 증가했고 올해가 더 증가했다고 하면은 조사관을 더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조사관 자체, 그러니까 조사관이 늘어난 3명, 7명이고 상담원 3명,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내년에는 4명으로 조정할. 지금 원래 10명, 작년엔 10명 이러다가 이제부터 4명 하겠다는 건 너무 파격적으로 줄이는 건데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김길수. 야, 이물질을 삼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특수강도 혐의자. 잡혔죠. 네. 자, 이 사람을 잡은 경찰들은 특진했다고 좀 그러던데.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연인에게 연락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상황 자체가. 4일날 오전 6시 20분에 도주를 했습니다. 4일. 예. 그리고 잡힌 거는 6일 밤 9시 26분 정도에 잡혔습니다. 거의 만 3일 만에 거의 잡힌 거네요. 64시간인데 실제로 이제 당일날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정부로 갔다가 지금 말하는 연인인지 아니면 지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돈도 받고 택시비도 받고 동생한테 가서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고속터미널까지 이동을 하면서 근데 당일날 4일 밤부터 5일 하고 6일까지 행적이 안 나와서 경찰들이라든가 추적하는 사람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건 카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반응이 그렇죠. 핸드폰인데 아니 도주했으니까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잡은 경찰들이
네트워크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 어차피 전화번호를 암기해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에 연락한 애한테 할 거다. 그래서 그때 4일 날 연락했던 지인한테 지인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붙잡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이제 핸드폰에 뜬 거예요. 공중전화 번호가. 공중전화 번호는 아시다시피 뭐냐면 다 위치가 금방 뜹니다. 그렇지, 나오죠. 그래서 형사기동대가 바로 투입돼 갖고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동성 있게 경찰은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왜? 왜 나왔냐? 예, 예. 왜 도망갔냐? 예. 특수강도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그냥 구속된 거예요. 재판 전이에요. 기소 전이에요. 유치장에 있다가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가 왜 나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그래요. 이거 우발적이다. 예, 예. 내가 계획적으로 했으면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그렇죠. 그럴 때 뭐 하려고 하겠냐. 예. 라고 했는데 어제 MBC 보도, 오늘 MBC 보도는 그게 아니라 김길수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전세를 놓는데 하필 10일 날이 저거라는 거예요. 저 잔금, 계약 전세금 1억 9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1억 9천이 목돈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계약을 했다 해서 임차인한테 이 사람이 구속됐습니다를 알려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9천을 받게 되면 1억 9천 가지고 도주하려고 그랬나? 1억 9천이면 밀항할 수 있겠네. 이게 이제 말하는 경찰의 추정인 거고, 근데 본인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제 조금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길수 씨가 임대인이라는 거예요?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임대인. 집에 소유주인데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계약을 한 거예요. 잔금 받는 날이 10일이라서 예, 10일이라는 받으러 거예요. 간 거다? 예. 그 얘기가 MBC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 날짜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 보통 그냥 다른 사람한테 대리를 시켜가지고 네가 대신 받아라라고 하든지 못 믿는 거죠, 김길수가. 그런 사람은. 계좌를 넣으라고 하든지 그럴 텐데. 그런데 그거 못 믿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김길수 도주하는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 교정당국이 좀 소홀하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사실은 잘 몰랐대요. 이 사람이 도주한 것 자체도. 그러다가 왜냐하면- 1시간 지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분명히 교도관이 같이 붙어 들어갔어요. 2명이. 근데 분명히 자기들이 놓친 거에 책임을 물을까봐 자기들 선에서 분명히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아니라 자기들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비상 연락을 맞아서 잡으면 어차피 없던 일로 되니까 달래갖고 김길수 달래갖고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시스템에 펑크가 난 거죠. 그리고 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38조에 도주한 이후에 72시간 동안의 사법권은 교도관한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적 수사 권한이 교도관한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72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잡힌 게 지금 63시간이거든요. 네. 그럼 경찰이 김길수를 체포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도관이 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법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체포해놓고 보니까 아니 법에는 72시간은 이런 권한은 교도관한테 있는데 경찰이 잡았어. 이거 이상한데? 아니, 교도관이 못 잡으면 경찰이 잡아야죠. 아무나 잡아야죠.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랑 교정청 내에서도 이게 해다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보통 범죄를 저지를 때 현행범 체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범죄자 현행범을 저지른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잡아야 되는데 지나가던 시민이라 하더라도 잡을 이 수 사람이 있죠. 현행범이라고 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마찬가지죠. 교도관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거는 인정하더라도 교도관이 못 잡으면 옆에 경찰이 있으면 경찰이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법리상으로는 뭐 법리가 제가 이걸 뭐 따로 논은 안 했지만 경찰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중구속에 문제가 있다고 그게 자기들은 무슨 판단했는 이중구속이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뭐 법률가랑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더 잘 아시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빠르게 조사 안 하고 구치소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긴 건 예, 잘했죠. 예.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그 수사 권한이 없고 사실은 그렇지. 그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건 잘했고 잡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예. 그런 얘기죠. 자, 지드래곤 얘기
마약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경찰 조사받고 귀가했는데 사실 그때 좀 논란이 있어요. 뭐 태도가 조금 몸짓이 들어올 때 너무 나갈 때다 그렇죠.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한 거 아니냐 했더니 또 뭐 변호사 옆에서 이거 장난친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엄중하게 그 사람들의 이 마약 투약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신경에 곤두서 있는데 그걸 장난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사받으려고 차에서 내렸을 때 갑자기 뭐 이렇게 하거나 태도가 이상해요. 막 이렇게 해가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기자분들이 여러 분이 물어보긴 물어봤죠. 했는데 그걸 물어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봤는데 이제 뭐에 대한 혐의를 그러면 두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어떤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나 약간 이 현실감, 진압력이 없는 상태인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사실 뭐 거기에 설마 무슨 조사받으러면서 설마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서 또 간이시약 검사를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면 뭐냐? 그럼 이게 이 경찰 조사를 조롱하려고 한 거 아니냐? 지금 뭐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나오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 뭐 그냥 웃다가 끝났어요라고 하면 경찰 조사하는 경찰관이 그럼 거기서 개그를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태도가 안 좋네요, 아주. 많이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은 좀 태도가 많이 지극히 불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팬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죠. 장난칠 수 있죠. 근데 아니 기자들이 물어보고 카메라 앞에 쓴 건 국민들 앞에서의 자세인데 국민들 앞에서 장난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범죄인데 그렇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범죄 혐의고 이 사람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뭐 잘못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해서 기소위안만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그랬다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웃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 장난친 거야 뭐 이렇게 말하고 이건 되게 팬들도 그렇고 국민을 좀 우롱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잖아요. 근데 묘하게 언론의 논조가 조금 바뀐 거는 그런 겁니다. 그때 이게 변호사 선임한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그렇죠. 문자가 완전히. 뭐라고 했냐면 이게 경찰이 오버한 거 아니냐, 오버해 갖고 그럼 어떻게 뒤집어 쓰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논조로 이제 몇몇 언론이 주도해 갖고 바뀌었는데 저한테도 어제부터 그런 매니저 기획사에서도 좀 한 건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권지영 기획사가 외국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누구죠? 까먹었다. YG에서 네. 종료가 되고 외국계로 바뀌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저한테도 몇몇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약간 의도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이 또 나올 법한 게 지금 지드래곤도 음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도 또 음성이 나온 건. 음성이 나왔는데 간이시약만 음성이 나온 게 아니라 그 털 검사했는데도 그렇죠, 그게 예. 100개인가 뭔가가 다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니 이렇게 최소 10개월 이상은 마약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될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그렇죠. 어쨌든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증거가 사람들 지금 데려다가. 그러면은 도대체가 이상하다. 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자체는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서 확인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러면 경찰이 뭔가 시기를 조절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렇게 주장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뭐 그건 아닌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보가 들어오고 수사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거기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걸 좀 늘릴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거의 정치적인 의도 부분은 모르겠다. 그건 나한테 물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사실은 이성균 씨한테 뭐 이런 걸 하게 한 뭐 여자를 잡다가 이분들에 대한 것을 인지하게 돼서 이 사건이 지금 수사됐다고 얘기가 그렇죠.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마약을 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동안은 쉬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딱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기 조절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하필이면 그 타임이 여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조금 곤란지경에 빠졌을 때 예. 하필이면 딱 그게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특히 그 중에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유흥업소 여자
여자 뭐 누구가 실장이, 예. 실장이 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이성균, 뭐 지드래곤 이렇게 딱 유명한 사람 이름을 탁탁 그렇죠. 건드리면서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 아니래. 이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터트려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팍 끌리게 하다가 이 유명한 사람들은 또 아니래라고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게끔 또 내비를 둬주고 여기 언론사들의 보도 형태나 그 보도 내용이 조금 미묘하게 달라지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정말 덮고 싶었던 그 큰 이슈들은 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마담이라고는 여실장을 다른 이유 때문에 조사를 하다가 그랬다 그랬죠. 예를 들면은 이 여실장이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으로서 마구마구 떠들어대다가 떼는 거를 그래 그러면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비슷한 뭐 Y 뭐 이렇게 J 이렇게 이름 나오면 그래 이쪽으로 갈까라고 말은 안 했어도 그러면 이렇게 탁탁 할 수 있는 수는 있다. 그건 조사 기법상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절차설이죠, 절차설. 그러니까 아니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게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은 한데. 그래서 참 그럼 정확히 그러면 그 여실장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도 공개를 안 하니까 이게 계속 그냥 또 음모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여간에 그 이성균 씨에게 이성균 씨와 같이 자기 집에서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 유흥업소 여실장 뭐 꼬마 마담이라고 보통 네. 하더라고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성균 씨를 협박해서 3억이나 뜯어내고 뭐 본인은 또 제3의 인물하고 같이 예. 한 거다. 그 사람이 자기 협박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엔 좀 말이 안 맞는 게 많아서 일단은 그 여자는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우 이성균 씨는 나는 속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만약에 이번에 지금 정밀 조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전혀 그 얘기를 안 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까지 나왔죠. 그래서. 진술을 거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안 했다고 하지만 나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그렇죠. 변호사면 그렇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성균 씨 변호사라면 당연히 입 다물어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런 겁니다. 이게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나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정의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사실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정의는 노변이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저는 왜 회피하세요? 네?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제가 이걸 최진복 교수한테 배웠잖아요. 여기가 다 최진봉화된 거. 원래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저는 남현희 씨 계속해서 이상한데, 전청조 씨 사기 혐의 공범으로 지금 입건이 돼서 경찰 조사 받았는데, 남현희 씨를 고소한 사람이 바로 부부가 전문가인, 그러시네. 예. 전문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11억 원을 지금 사기당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그 허술한 거짓말을 사실 그렇게 쉽게 믿는다는 것도 좀 타당성이 없고, 그치. 또 하나는 그렇게 돈을 그냥 팡팡 써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전청조 씨,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거짓말 치밀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되게 허술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 얘기로는 2월 달부터 이미 남현이는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 말을 물론 정확히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남현이도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 내지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남의 쪽에서 얘기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하지 않은 걸 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럼 방조는 뭐냐 이 말이에요. 게다가 예. 임신 테스트 두 줄에다가 뭐 한 번 유산했고 예. 한 번은 또 뭐 했고 카톡 내용 공개된 걸 보니까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도덕적이나 아니면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책임질 건 책임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예. 아마 몰랐을 수 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은 몰랐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그렇죠. 있고 특히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랑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귀었다고 하는데 2월 달에 뭐 알려줬다. 그때는 성전환과 관련된 걸 안 했는데 남현희 씨가 말해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사기치고 다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랬다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도대체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대질 신문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 대체신문 해봤자 뭐. 어쨌든,
한 명이 여기선 이건 제가 단언하는데 여기서 한 명이 순수한 가해자고 한 명이 순수한 피해자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사기 사건은 보통 그런 게 네, 많죠. 저는 그거는 예. 솔직히 말씀드리고 남현희 씨 팬들이 저보고 왜 자꾸 전 청자 말만 믿냐 그러는데 전 청자 말만 믿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변호사 시각에서 봤을 때 둘 다 이상하다. 둘 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그때까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한번 또 얘기해보죠. 진행이 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범으로 좀 엮일 가능성이 좀 있어졌고요. 남현희 씨. 그리고 좀 남현희 씨 말도 허술하고 되게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얘기 한마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변호사가 선전하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 사건을 많이 해보니까 당연히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잘 알겠죠. 자,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그럼 나중에 소송할 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험 가입 상황을 알아야 돼요. 본인이 무엇을 가입했는지를.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제대로 내가 설명 들은 게 맞는지, 뭐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 방문 상담이 가능한 이 1644-1236 전화 거셔가지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들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010-76 하나들의 3303으로 전화하셔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시간 조정해가지고 상담 가능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신이 분들 경제를 알아야 본인들의 노후가 편해지고 본인들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금융상품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모두 경제 공부합시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김필성 조상변에서 함께하는 이슈 사법 있는 날입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